각서도 있겠다. 아빠가 장남 상대로 부동산 증여를 취소를 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졌습니다, 아빠가. 왜냐면 네, 오늘 신사 챕터스 8번째 책 소개를 맡은 모임장 시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목 상태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면 감기 때문입니다. 오늘 8번째 책 소개는 상속 증여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세대 교체가 온다라는 책인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특히나 상속 증여세를 어떻게 줄이지? 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책 자체를 구매했다라기보다는 이 책의 저자분이 하시는 유료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그때 증정을 받아서 리뷰를 한번 오늘 부동산 재테크로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3분이서 지으셨어요. 가장 인지도가 높은 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동산 기사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는 맨날 읽고 있는데 부동산 기사 읽으시면 이렇게 인용구 나올 때 누구누구 말했다라고 이렇게 인용이 자주 되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기사 읽으시는 분들은 어디선가는 한 2-3번 마주쳤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했을 텐데 그 분이 첫 번째 저자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IAU 교수이시면서 국내 최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의 부동산 연구소를 맡고 계시대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제가 실제로 세미나를 봤을 때도 실전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나머지 2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서희령 세무법인 영진 전무님이 계신데 30년 경력이 있으시고 소득세랑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수백 건 노하우를 쌓으셨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선규 변호사님이 같이 써주셨고요. 이분 역시 부동산 상속 관련 20년간 송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책은 웬만한 전문가 3분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자 소개 마치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프롤로그를 한 줄만 소개를 하자면 이거라고 봐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물결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이 뭐냐? 상속, 유산 관련해서 많은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제가 플래그를 달아놨던 부분도 상속 계획을 마음속에만 두고 예를 들면 내가 내 딸한테 내가 죽으면 이거는 이 집은 아니면 이 재산은 이렇게 줘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했을 때 나중에 그 딸이 예를 들면 100억짜리 집인데 상속세를 부담을 못해서 막 엄청 뭐 파산을 하거나 그걸 포기해야 되거나 이래요.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엄청 큰 부가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서 MZ 세대로 이동할 준비가 지금은 되어가고 있고 이제 다가올 건데 그게 이제 엄청난 사회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 이 책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별로는 4장이 세금 관련 내용이고요. 3장은 해외 사례, 2장은 법률적 이슈, 왜냐하면 세금이니까요. 1장은 그런 증여와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가보면 제가 재미있게 저뿐만 아니라 저도 재밌게 느꼈지만 이 내용을 듣는 순간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릴까 해요. 1장에서는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장은 부동산 쓰나미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노년 세대에서의 부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쓰나미라는 거죠. 부의 흐름이 저희에게로 오는 게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게 1장인데요. 흐름을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은 부모은행은 주택 수요를 자극할까? 라는 질문으로 써져 있는 소제목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은행? 이게 뭐지? 하면은 저희가 엄카, 뭐 마미뱅크라고 불리는 걸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저희가 뭐 엄마가 쓰라고 주시는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마미뱅크, 엄마한테 돈 빌렸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은행이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집을 마련을 하려면 저희 자력의 힘으로 사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고, 왜냐면 제 생각에는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시자마자 일을 하시면서 차곡차곡 모으셔서 벌써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생 자기의 돈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은행이란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곧 주택을 구입할 MZ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현금 선물을 받을 계획이 있다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저희는 가족, 특히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상속증여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 매매 비중 이런 것도 15페이지를 보면은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직거래 비중이 이거를 자세하게 톱파봤을 때 증여를 가장한 직거래가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라는 건 제가 이렇게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하는데 물론 그 구성 요건이 있지만 직거래 건수와 직거래를 좀 파보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기 위한 거래였다라는 걸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16페이지에서 비중을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제기가 됐는데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천원에서 1억 5천으로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있었다고 하네요. 왜냐면 너무 이게 액수가 적으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2021년도, 22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엄청 뛰었거든요. 그때 고점을 돌아갔다 안 갔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2014년 그 면세 한도라는 것도 3배로 늘어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이 5억에서 10억이 됐으면 5천만 증여를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적은 액수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지불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좋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하고 싶어지고 그런 게 너무 큰 부담일 때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게 보여서 여기 18쪽에 2023년에 있었던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모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부분에 대한 거나 결혼 출산에 있어서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거, 그다음에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져 있고요. 첫 번째 트렌드, 베이비 부머 세대라 불리는 저의 나이대의 시아 부모님 세대, 지금 이걸 보시는 대다수 분이겠죠? 이제 돌아가시는 걸 앞두거나 상속보다는 증여가 나으니까 라는 식으로 때에 맞춰서 자녀의 때에 맞춰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돈을 주는 흐름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흥미롭게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30페이지에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 집을 팔까? 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팔까라고 처음에는 답이 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책도 그거에 대한 논의를,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이거를 미리 논의를 하고 조금 주택 시장이 죽지 않도록 활성화가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쓰인 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 집을 안 팔게 될까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짧게 말을 하자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은퇴를 하면 현금 흐름이 없어지잖아요. 매달 다달이 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을 팔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을 팔면 그럼 살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지는 못하고 생활비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집이 오히려 안 팔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시행하는 연금 제도인데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주택은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매매나 그러니까 즉 양도 차익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아니면 또 파생되는 비용들 있잖아요.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뭐 부동산 중개사까지 생각을 하면 엄청난 그 세금과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게 주택연금으로 나라의 담보가 잡히는 순간 그건 이제 매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제 뭐 매물이 많아지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매물이 이제 돌지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이 책도 그래서 그렇게 그 락인이라 그러죠. 매물들이 잠겨서 사회에 이제 돈이 많이 흐를 수 있는 매물들이 잠기는 걸 좀 미리 방지를 하고 이걸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평수별로 나눠서 얘기도 해주는데 50대 이상 계약자 비중이 40에서 50m 제곱 소형 주택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대요. 그리고 60세 이상도 소형 주택에서 30%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를 매입하는 이유는 본인 거주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인대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안정적인 아파트 상품을 사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서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에서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를 미리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99% 모르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퇴계층이 주택연금으로 즉 나의 다달이 생활비가 따로 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넘기면은 이제 매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베이비부머 즉 60대, 50대 분들을 생각하면 되게 활동적이지 않을 것 같고 혹은 노인과 관련해서는 뭐 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놀랐던 게 2023년 60대, 70대의 승용 신차 등록이 30대 신차 등록 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저도 좀 되게 책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의 60대는 40대랑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겉으로만 보는 모습과 다르게 마음은 되게 젊으시구나. 저희만 해도 저는 30대인데 지금의 30대는 저희가 10대일 때 30대랑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 아이 둘이 있었던 가장 혹은 뭐 엄마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30대는 거의 20대, 10대의 느낌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5, 60대를 보는 것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65페이지에 일본이 상속 등기를 의무화하는 이유예요. 무주 부동산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런 무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속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 불명 토지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6조엔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고시원이나 원룸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주장해야 될 이유도 많고 경제적인 이윤도 많이 중요하지만 지방에 있는 산이라던가 뭐 땅이라던가 이런 거는 굳이 등기할 필요 있나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책에서는 말하는 거는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상속등기에 기한이 없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상속등기랑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2010
12년부터 국유화 업무를 시작을 해서 총 2만 5천 필지 정도를 국유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없는 땅 때문에, 즉 등기가 진행되지 않은 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도 조금 맞닿아 있긴 해서 좀 전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 아파트라는 것도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하는데 물려주는 거, 물려받는 거 관련해서 못 받겠다라고 포기를 하거나 상속할 때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는 관리비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 받지도 않고 받을 여유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비는 계속 체증이 되는데 부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서 엄청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에서는 상속증여 법대로 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효도계약이라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효도계약은 이것도 그냥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법적인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 안전하게 작성하는 노하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재미있었어요. 77페이지인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효도계약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면 엄마인데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장남한테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넘겨주니까 나한테 잘 꾸준히 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 이런 내용이 효도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 재밌는 사례를 하나만 전달이 드리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례 1번이 아들을 막연히 믿고 충성맹세만 받은 채 재산을 넘겨주어 패소한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걸리면 참 재밌죠. 이 아버지가 장남한테 1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계약서를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그 전날에 장남한테 효도각서를 작성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장남 땡땡은 강동구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건강 및 영혼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각서합니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증여 이후에 아빠가 생각하기에 월 100만 원만 줬고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했고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그 100억짜리 집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각서도 있겠다. 아빠가 장남 상대로 부동산 증여를 취소를 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졌습니다, 아빠가. 왜냐면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그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계약으로 부담에 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었지 매달 생활비를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가족 행사를 매번 참가한다라든지 구체적인 행위가 없이 맺어진 합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잡을 기준도 없거니와 뭐뭐를 하면 준다라는 게 아니고 증여받았으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서를 기반으로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없다,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재밌죠? 반대로 사례 2번은 반대이십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비슷해요. 재개발이 될 부동산을 증여해 주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반대로 꼼꼼하게 적으셨고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그래서 승소했다. 아빠가 승소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지만 자식한테 큰 부동산을 줄 건데 그래도 나랑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면서 일종의 효도라고 하는 가족에 있어서 구성원으로서 잘 지내게 만들고 싶다. 그런 걸 기반으로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2장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도 참
잘 적으신 것 같은 게 밸런스가 잘 맞춰졌거든요. 4장에서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좀 많은 세금 기사가 뜨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이런 체계 때문에 그런가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 관련해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혼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돈을 안 내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상속으로 되기 때문에 돈을 엄청 내. 그러면 사실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부담이 되고 아끼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은 PCI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루액, 세금의 관점에서 눈을 피하려고 했던 그 액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너무 편법을 넘어서 좀 탈세 이런 쪽으로는 안 가시길 바라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자식들에게 좋은 뜻으로 증여를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서 개념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심영석, 서희령, 조성규 님이 지으신 상속증여 부동산 세대 교체가 온다라는 책 소개드렸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